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된 고대 가계도나 누군가의 족보 같은 거 읽다가 지루해서 그냥 덮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네, 사실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낳았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니까요. 맞아요, 그쵸? 그야말로 수면제 같은 텍스트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칠 기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역동적인 내용들이 숨어 있죠. 네네, 이 건조해 보이는 이름들의 장벽을 딱 부수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글로벌 메가 기업의 전략적 합병이나 고도의 지정학적 외교, 그리고 엄청난 자원 획득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을 보여주는 놀라운 아하 모먼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텍스트를 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짚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정보에만 딱 압도되어서 그 이면에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놓치는 거네요. 오늘 다룰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고대 중동 지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에돔이라는 민족의 기원이 된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정착해 살던 원주민 호리 족속, 또 에돔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름만 들으면 여전히 약간 고대인들의 주민등록 등본 묶음 같은데요. 그렇죠.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섭니다. 하나의 부족 연명이 어떻게 거대한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회학적 청사진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와, 청사진이라 그 첫 장부터가 사실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기록의 시작을 보면 약간 충격적인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는 장면이죠. 맞아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과 그 수많은 가축대를 전부 이끌고 아예 다른 지역인 세일산으로 이주해버리잖아요. 보통 고대 기록에서 형제 간의 분리라고 하면 피 튀기는 전쟁이죠. 로마의 로물루스와 레무스처럼 권력 투쟁이나 왕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암투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텍스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별의 이유가 너무 실용적이에요. 자료에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경제적인 이유죠. 네, 그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의 인프라가 도저히 감당을 못했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현대의 비즈니스 세계가 딱 떠올랐어요. 오, 비즈니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나요? 막 한 도시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메가 코퍼레이션이 동시에 본사를 두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도시의 전력망이나 주거 인프라가 이 두 대기업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용 능력이 초과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한 회사가 막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쿨하게 시장이 너무 좁고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른 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 하고 떠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야, 그 비율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히 사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명의 직원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통째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상상해보면 됩니다.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당시 에서의 이주가 얼마나 엄청난 스케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고대 유목사회에서 방대한 수의 가축대를 거느렸다는 건 그냥 돈이 많다, 부자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노동력이고 군사력을 보유한 하나의 걸어다니는 독립된 국가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텍스트가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표현한 지점이 아주 과학적인 통찰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땅이 용납하지 못했다는 게 그 환경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가축 수만 마리가 한 지역에 머물면 며칠 만에 모든 풀의 뿌리까지 뽑혀나갑니다. 우물이 말라버리는 생태계 붕괴가 오죠. 즉, 환경의 수용 능력이 추가되는 겁니다. 영화로 캐리잉 캐패슬이라고 하는 그거네요. 맞습니다. 레옵에서는 동생과의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을 피한 거예요. 자신의 방대한 경제적 인프라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독점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 즉 블루오션인 세일산을 개척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본사 이전이었네요. 자, 그런데 새로운 거점인 세일산에 정착한 이후의 기록을 보다가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멈칫하셨나요? 에서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는데 가만 보면 그 초점이 아들들보다는 어머니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들의 출신을 자세히 적어놓은 대목이요. 네네. 텍스트를 보면 막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족속 시브온의 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이런 식으로 그 여인들의 출신 부족을 진짜 집요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엘리바스의 첩이었던 딥나라는 여인의 이름까지 굳이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아말렉을 낳았다는 디테일까지 남겼죠. 맞아요. 고대 사회에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아주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족보 기록자들이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심지어 첩의 출신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겉보기에는 모순 같지요. 하지만 사실 그 지점이 이 텍스트를 단순한 가족 명부에서 고대 정치 외교 문서로 확 격상시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정치 외교 문서요. 족보가요? 네, 고대 사회에서 족장들의 결혼은 철저한 정략 결혼이자 일종의 동맹 조약이었거든요. 방금 언급하신 헷 족속이나 히위 족속은 당시 가나안 일대를 주름잡던 강력한 토착 세력들이었습니다. 아,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은 방대한 유목 네트워크를 쥐고 있는 엄청난 상업 세력이었고요. 에서가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건 세일산이라는 아주 척박하고 낯선 영토에 진입하면서 주변에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과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딸 누구 이렇게 기록한 건 그냥 엄마 이름이 아니라 배후 세력을 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아이의 배후에는 어느 부족의 군사력이 동맹으로 버티고 있다. 이걸 증명하는 보증수표인 셈이죠. 우리 에돔 민족이 어떤 외교적 융합과 피섞임을 거쳐 거대한 세력으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는 정교한 지정학적 지도입니다. 와, 지정학적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첩 딥나의 이야기도 단순한 집안 스캔들 같은 게 아니겠군요. 물론이죠. 굳이 첩을 통해서 아말렉이라는 핏줄이 나왔다는 걸 명시한 것도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건가요? 네, 아말렉은 훗날 역사 기록에서 이 문헌을 작성한 측,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과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막의 막강한 적대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아, 숙적 같은 존재네요. 네, 이 족보의 작성자들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사실은 에돔 가문의 어느 곁까지, 그것도 정실이 아닌 첩의 혈을 통해서 파생된 세력이다 라고요. 헐, 대박. 약간 고대 정보기관이 작성한 적국 세력의 기원 분석 보고서 같은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가 누구와 결합해서 새로운 파벌을 형성했는지, 그 파벌이 훗날 어떤 민족적 갈등의 불씨가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 그게 당시 생존과 권력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던 거죠. 진짜 상상도 못한 스케일이네요. 근데요,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이제 이 세력을 먹여 살릴 자본이나 인프라가 필요해지잖아요. 이 지점에서 아주 뜬금없지만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아나의 온천 발견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세일산의 원래 주인이었던 호리족 속 족장들 이름이 로단, 소발, 막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어지다가요. 갑자기 아나라는 인물에 이르러서 카메라가 줌인을 확 합니다. 텍스트가 갑자기 구체적인 일상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아나라는 청년이 잃어버린 나귀 쫓아다니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놈의 나귀들 어디 간 거야 하면서요. 네, 투덜거리다가 문득 저 구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 웅덩이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민족의 역사랑 동맹을 나열하는 이 무거운 텍스트 한가운데에 나귀 뒷공무니를 쫓던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왜 영구적으로 박제되어 있는 건지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우연한 일상이 한 문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거든요. 그 정도로요? 네, 여기서 발견한 온천이라는 자원의 의미를 현대의 관점에서 해석해보죠. 그들이 살던 세일산 주변은 물 한 방울이 생존을 좌우하는 아주 메마른 광야지대입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1년 내내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그것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따뜻한 온천을 발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일단 사막에서 따뜻하게 목욕을 할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엄청 쾌적해졌을 것 같고 피부병도 좀 덜 걸렸겠네요? 위생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경제적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사회로 치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황무지에서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석유,
즉 유전을 발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충격이에요. 와, 온천이 사막의 유전이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풍부한 수온이 확보되면 주변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가축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생태계적 기반이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아, 인프라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가로지르는 무역상인들에게 이 오아시스는 사막의 주유소이자 최고급 휴게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천을 중심으로 방대한 상업 루트와 거대한 무역 허브가 형성되는 거죠. 진짜 나귀 찾다가 실리콘밸리를 세운 격이네요. 맞아요. 평범한 목동이었을 아나는 길 잃은 나귀를 쫓아가다 이룩한 그 우연한 혁신 하나로 부족 내에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었을 겁니다. 이 문호는 실생활의 자원 발굴이 어떻게 한 민족의 경제적 척추를 세우는 위대한 업적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이 자원과 부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해졌다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네요. 네, 필연적인 결과죠. 아까 말씀하신 그 인프라의 발전, 부와 권력의 축적이 기록의 후반부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후반부를 보면 권력 구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나오는데 스케일이 진짜 갑자기 확 변하잖아요. 네, 족장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대목이죠. 네네. 처음에는 족장 되만, 족장 쓰보 하면서 부족을 이끄는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다가요. 어느 순간 도성, 디나바의 왕 벨라,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왕 하닷, 이렇게 구체적인 도성을 가지고 타 민족이랑 군사전쟁을 벌이는 왕들이 등장해요. 명칭만 바뀐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된 거죠. 그니까 단순히 직함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닐 텐데 이 권력 구조의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정확히 뭔가요? 그 변화야말로 에돔 사회가 겪은 가장 눈부신 정치적 진화, 즉 국가 형태의 고도화를 증명합니다. 앞서 언급된 족장 단계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 아주 느슨하고 분산된 리더십이거든요. 물을 찾아서 텐트를 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이죠. 약간 캠핑하듯이 흩어져 사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온천 같은 거대한 자원을 확보하고 인구가 막 늘어나고 무역이 활발해져서 막대한 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돌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복잡한 무역을 통제할 관료 조직도 필요해지고요. 아, 도둑이나 외부 침략자도 막아야 하니까 상비군도 있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도성을 거점으로 한 왕이 등장했다는 건 권력이 중앙으로 강력하게 집중되고 행정 시스템을 갖춘 도시국가로 발전했음을 의미해요. 특히 미디안 족속을 쳤다는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에돔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군사력을 외부로 투사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주의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거든요. 와, 흩어져 있던 유목민 텐트들이 진짜 강력한 돌 성벽 군사국가로 탈바꿈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문장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니, 이 기록을 남긴 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한테 왕 제도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에돔은 이미 강력한 왕국을 완성하고 있었다는 걸 원문 그대로 쿨하게 인정을 해버려요. 네, 그 지점이 역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보통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는 자신들 중심의 발전서사만 강조하고 타협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제일 잘났고 우리가 먼저 발전했다 이렇게 쓰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원문을 통해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고도로 조직된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에 도달했다는 역사적 팩트를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이 처한 지정학적 압박이나 환경적 필요에 따라 문명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는지를 짚어주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그저 끝없이 나열된 지루한 이름표들인 줄만 알았던 텍스트 속으로 뛰어들어 봤는데요. 이 안에서 진짜 수많은 메커니즘을 끄집어냈습니다. 네, 경제부터 정치, 자원혁신까지 다 있었죠? 맞아요. 땅의 수용 능력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거대 기업 수준의 민족 대이동부터 핏줄을 섞어가며 짜내려간 치밀한 외교 조약, 또 우연히 나귀 쫓다가 사막의 오아시스 무역 허브를 구축해낸 빛나는 자원혁신, 그리고 텐트 치던 족장 사회가 강력한 왕국으로 진화하는 과정까지 텍스트 이면의 진짜 톱니바퀴들을 완벽하게 분해해 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모든 데이터 이면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거대한 사회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미건조한 데이터나 빽빽한 엑셀 파일 혹은 복잡한 보고서를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그저 숫자의 나열이나 지루한 텍스트 덩어리로 치부라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과 열 이면에는 누군가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들어있고 우연히 터진 혁신의 순간이 숨어 있으니까요. 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자본과 권력의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돔의 역동적인 발전 기록은요, 사실 주류 역사의 메인 무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인 무대를 등지고 변두리라고 여겨졌던 척박한 세일산으로 향했던 형 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독점적인 경제 구조를 짜고 거대한 왕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그 찬란한 성장이 적국의 문헌에 꼼꼼하게 보존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 한번 시선을 돌려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중심이다, 주류다라고 믿고 있는 그 무대 밖, 변두리라고 치부하면서 관심을 끄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메인 무대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짜 흥미로운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변두리라고 부르는 그 외곽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쓰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스포트라이트만 보지 마시고 가끔은 그 밖의 어두운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